네,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.4%를 기록하면서 약 1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죠. 물가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지, 또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이 5월 소비자 물가 5% 돌파. 자, 이 5%라는 숫자가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숫자 같은데요. 네. 이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. 네. 2008년 8월이라고 하면은 세계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인 거죠. 그렇습니다.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네. 데자뷰를 느끼게 하는데요. 이제 지난 5월입니다. 5.4%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는데 앞자리가 5자가 언제였나를 쭉 찾아보니까 네. 2008년 8월이었습니다. 당시가 5.6%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었었고요. 그때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제 물가 너무 높다. 당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연 7% 이상 됐었을 때였었습니다. 예. 그런데 8월, 그다음 9월, 10월에 바로 리먼 브러더스가 부도가 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찾아왔죠. 뭐 딱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저 5%가 주게 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. 우리에게 좀 두려움, 공포스러움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. 특히 지금 상황별로 좀 보면 이제 시작은 먹거리와 에너지, 즉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제 시작은 했지만 네. 지금 보면 전방위적으로 다 오르고 있거든요. 이것은 이미 먹거리와 에너지 물가가 사회 곳곳으로 다 전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지금 뭐 생활 물가 지수 6%대, 신선지품 지수, 뭐 특히 보시면 저기 서비스 물가 중에 외식 물가가 외식 물가 많이 올랐어요. 7.4%입니다. 예. 평균이 7.4라면은요. 뭐 갈비탕이라든가 냉면이라든가 품목별로는 거의 20% 가까이 오른 이제 그런 외식 그 상품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.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외에 먹거리와 에너지, 그러니까 석유가하고 먹거리를 뺀 근원 물가 지수라는 걸 따로 내거든요. 네. 그게 4.1%. 그러니까 이미 뭐 석유값이 올라서 그래, 뭐 에너지 먹거리 가격이 올라서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다 전염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품목별로 보더라도 전방위적으로 네. 오르고 있고 이게 상당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. 그렇습니다. 네.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그 장바구니 물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. 네. 아까 이제 리포트에도 봤습니다만 소비자가 나와서 물가가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다. 체감도는 이미 다 그렇다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예. 네. 상당히 좀 엄중한 상황이긴 한데요. 네. 자, 문제는 자, 이런 그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금 계속될 것 같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지금 보면 아까 구조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. 예. 현재 물가를 올린 이유들이 단기간에 혹은 중기간에라도 어떤 해결될 뚜렷한 해법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국제 유가가 오르는 문제 역시도 예. 뭐 지금 산유국들에 대한 뭐 증산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해서 굉장히 힘든 거고요. 먹거리 역시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상기후 문제가 훨씬 큽니다. 네. 이게 2년 이상 작황이 다 안 좋거든요. 예. 이뿐만이 아니죠. 이 코로나19로 깨진 글로벌 수급망, 공급망 내년 2024년에 회복될 거라고 하니까 네. 당장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 뚝 떨어질 만한 요인들은 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에서도 당분간 5%대의 물가 상승률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공공요금을 그동안 붙잡아 놨잖아요. 예. 이게 하반기에는 오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자칫 그 이상 뭐 6%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거나 뭐 놀랄 만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6%도 이제 배제할 수 없다. 그렇습니다.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경제 관료들의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네. 미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지금 이 상승 이 추이를 거의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느 정도까지는 오를 거라고 봐야 되나요? 한 가을 정도까지는 봐야 되나요? 아닙니다. 한국은행이 바로 예. 직전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를 또 한 번 2달 연속 올리고 나서 당시에 인플레이션의 전망을 했을 때 내년 초까지는 내년 초까지. 고물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. 예. 이렇게 되니까 한국은행의 행보가 또 우리가 주목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당분간은 뭐 경기라든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물가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. 통화 정책을 하겠다. 이건 결국 물가가 계속 뛴다면 금리도 계속해서 올리겠다라는 것들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. 예. 자, 이 물가도 뛰고 금리도 오르고 네. 그러면 이제 이 서민 이 민생은 점점 더 이제 이 팍팍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로 좀 그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, 자, 아까 이제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라고 그렇죠. 하셨는데, 예. 자, 유가. 뭐 저희가 이제 이 앞서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짚어봤습니다만, 오펙이 이제 속도를 이 대폭 좀 높여서
좀 더 많은 그 증산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. 네. 자, 이게 좀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? 요 자체로는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합니다. 이게 예. 어젯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. 현재 이제 유럽 연합까지도 가세를 해서 네. 러시아에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아예 이제 수입 금지를 내리지 않았었습니까? 네. 보통 우리가 하루 소비하는 게 1억 배럴이거든요. 원유 1억 배럴. 예. 근데 러시아가 담당하는 것이 한 13%. 그러니까 1,300만 배럴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걸 이제 안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만큼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죠. 예. 그래서 오페크와 오페크 플러스가 다 모여서 좋다. 러시아 걸 이제 빤다면 우리가 증산을 하겠다라는 합의를 한 건데 자, 문제는 뭐냐면 증산의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. 네. 보통 러시아를 대체할 정도라고 한다면 한 200만 배럴, 300만 배럴은 증산을 해야 한다고 해야 실은 유가가 좀 잡힐 텐데 이번에 합의 내용은 거의 60만 배럴. 그러니까 너무나 미미하게 이 증산의 폭을 둔 거예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에 국제 유가는 이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리포트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. 네.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이 만난다는 이 회동 뉴스거든요. 어떤 의미입니까? 결국은 이제 과거에도 보면 달러와 원유의 만남, 우리가 페트로 달러라고 했던 것도 미국과 사우디가 결국 만나서 해결을 했던 것이고요. 예. 지금 이 국제 유가의 폭등 사태, 원유의 부족 사태도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우디가 뭐 좌장 아닙니까? 오페크의 그렇죠. 좌장이고 예. 가장 많은 또 원유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증산과 한 번의 큰 틀에서의 원유 공급을 한다면 유가는 드라마틱하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의 만남에서 뭐 여러 가지 다 빼고요. 과연 사우디가 얼만큼 많은 지금 요번에 합의된 증산 외에 더 많은 원유 공급을 약속하느냐. 이게 정말 포인트고 이게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여기가 예. 나오게 된다면 정말 좋은 희소식이겠죠. 유가가 잡혀야 그 다음부터 에너지 가격 잡히고 이것이 다시 이제 가공식품부터 쫙 내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또 들려올 외신 주목해 봐야 그렇죠. 될 것 같고요. 자,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 금리 인상을 계속 좀 예고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. 네.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좀 상수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물가를 잡는 데는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?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? 그것이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 있고요. 네. 실제 사례적인 측면이 있는데 과거 사례를 좀 놓고 보면 이론과는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.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예. 중앙은행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가를 잡아낸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네. 현실적인 흐름 속에 보면 물가가 오를 때 그걸 잡으려고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 다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 크러쉬가 오고 이것을 빌미로 이제 물가를 잡는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물가를 잡는 건 아니죠. 그러나 금리는 아예 그냥 선제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군요. 예, 그런데 그렇게 되면 꼭 경기를 해치게 됩니다. 경기를 해치게 된다. 예,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런 좀 안 좋은 결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가가 오르게 되면 중앙은행은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고요.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도 어쨌든 금리를 올려서 이제 물가를 잡는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지금 역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미 뭐 계속해서 미국도 우리나라도 뿐만이 아닙니다. 영국도 호주도 뭐 모든 나라가 지금 금리 인상 러시아에 지금 물가를 잡으려고요. 달려들고 있고요.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임 이창용 총재도 그렇고 미국 연준도 그렇고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않겠다. 네. 물가 하나만 떨어질 때까지 금리 올리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앞으로 물가도 오르겠지만 이 상황이라면 금리 올리는 것도 오르는 것도 감안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가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혹시 이 저성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할 것도 같다라는 거를. 당장에 이제 물가는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지만 그렇죠. 그 이후는 침체 양상으로 갈 수가 있다. 네, 그런 경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암울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당장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끼고 있으신 분들은 당장 이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자, 이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 상황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빚을 더 많이 진 분들도 많고 네. 앞으로 상당히 좀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는 많이 다뤘었죠. 네.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었고요. 지금 거의 1,890조, 1,900조입니다. 여기에서
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가계들의 일반 소비자분들의 대출 원리금 부담에 따른 이런 어떤 이제 빚 부담이 있는데 네. 현재 1차적으로 먼저 타격할 때는 오히려 가계부채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산업대출 쪽이다. 산업대출. 예, 산업대출은 크게 이제 뭐 제조업, 서비스, 업별로 이제 대출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소상공인들, 자영업자가 이제 같이 빌린 액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잠정적으로 한 1,600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절대 규모도 문제지만 월별로 이 산업부채, 이 산업대출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 과연 저 액수를 빚이라는 건 갚아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부실 없이, 연체 없이 갚아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커지고 큰 틀에서 저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자영업자, 소상공인 부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코로나19 2년 반 동안에 거의 200조 이상이 폭증을 했거든요. 200조요. 그렇습니다. 300조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을까라는 이 금리 인상기에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전문가들의 걱정은 아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빚 타격, 부채 타격의 1차 고리는 소상공인 부채, 자영업자 부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당국에서도 뭐 신용 대사면, 비탄감, 뭐 구조 채무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예. 그만큼 지금 힘든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코로나 상황에서 이 당국에서 금융 지원을 해줬었던 그 부분이 그 기간이 좀 지나버리면 네, 정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예. 뭐 금융당국이나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 같고요. 네. 정부가 이제 앞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, 자 이게 이제 앞서 그 손실보상급 지급과 맞물려서 네. 돈이 워낙 이제 많이 풀리기 때문에 물가 안정시키는데 여러 가지 좀 그 상사가 되지 않겠느냐, 예, 이런 걱정도 있죠. 그렇죠. 일단 손실 이제 보상금과 보전금 중에서 손실 보전금은 이제 풀려서 이제 집행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. 예. 손실 보상금은 아마 이제 신청이 돼서 석 달 후 정도가 될 것 같고요. 합쳐서 아마 현금입니다. 거의 현금이죠. 이게 시중에 풀린 돈이 26조입니다. 그러니까 26조가 거의 3개월 내에 풀리게 되니까 당연히 이 돈들은 또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네.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우선 이 부분은 따로 떼어놓자. 코로나19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이제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뭐 물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먼저 좀 회생하는 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선을 그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민생 안정 프로젝트가 나왔던 거죠. 엊그제 네. 나왔던 것. 이제 크게 세 가지였었고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먹거리 물가 안정을 하겠다. 또 생계비를 좀 부담을 경감하겠다. 주거 안정, 주거 관련 비용을 좀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그 면면을 좀 보면 저는 이런 뭐 명칭을 붙이고 싶어요. 요즘 영혼을 끌어 모아서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드는데 영끌 물가 대책이다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때려 넣기는 했는데 네. 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해외발, 그렇죠? 해외의 원자재 발, 예. 해외 글로벌적인 수급이 깨져서 나온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당국이 뭘 해서 확 아주 묘책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책이 나왔고 저것이 큰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 인플레이션을 꺾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. 다만 물가는 어쨌든 잡아야 되겠죠. 예. 윤석열 대통령도 물가의 전쟁을 선포를 했으니까 국내적으로는 유통 부분들은 일단 철두철미하게 좀 클리어하게 좀 잡아내서 어떤 좀 물가 상승을 좀 막아내는 것이고 해외 쪽으로는 아마 자원 확보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해외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해외 요인이 좀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네. 추경호 부총리도 이제 물가를 정부가 맘 놓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아니다. 네.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했던데요. 네.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인지 정부에서는 뭐 기업들이 어떤 좀 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그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네, 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유통과 생산 과정에서 이제 거품을 좀 빼달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런 거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?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네. 과거의 이야기고요. 기업들도 기업 자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렇죠.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기업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것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현금성 자산들이 있습니다. 네. 그것들을 좀 투자를 좀 해서 어떤 큰 그림의 청사진을 그리고 고용으로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이긴 한데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
저기서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는데 그렇죠. 예, 또 그 돈을 막 쓰기를 우리가 강요하기는 힘든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대규모 투자를 또 약속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.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기존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었잖아요. 네. 예, 소득을 키워서 내수를 키워서 이것이 큰 틀의 경제를 돌리게 하는 부분이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어쨌거나 과거에 우리 한국 경제가 해왔던 이제 수출 주도 또 대기업 주도를 이제 선포를 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인공들은 이제 또 기업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 맞는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랄 뿐이죠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엄중한 물가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